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6강 수당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 학습하도록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가 깊은 중국의 역사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중국의 하은주라고 해서 하나라는 전설상의 나라라고 하고 은나라, 각골 문자가 발굴이 되고 은어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이제 역사상의 나라 은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주나라, 봉건제도로 유명한 그 주나라. 자, 그리고 주나라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왕실이 동쪽으로 옮기는 주의 동천이 시작돼요. 그때 이제 분열기가 나타나는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요거는 책 이름을 땄어요. 중국의 이제 공자님 역사책, 노나라 역사책 춘추 그리고 전국책 이런 이름을 따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일한 이제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죠. 그죠? 전국시대 때 제후들이 왕이라고 하는 거야. 진하게나 왕이라 하니까 나는 고퀄리티로 그지 삼황 오제 준말 황제라고 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진을 세우죠. 이때 우리나라 뭐예요? 계속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BC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이 계속 고조선. 그런데 BC 108년에 그죠? 누구한테 멸망하지? 네, 한무제. 그지? 한무제한테 멸망하고 나서 한무제가 그 한사군, 한 9년을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막 대항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막 성장을 하는데, 물론 고조선 때 부여가 있었지만, 그래, 정리하면 부여, 고구려, 옥저, 그지, 동해, 그지, 사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다시 이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지, 삼국시대에, 삼국과 가야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중국도 이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인 날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요. 승상 조조가 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한나라의 왕실 그지 뭐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비가 촉을 세우고 너희 삼국지잘 읽어봤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건 그지 강남의 송건이 오를 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통일을 하는 것은 이제 위나라가 통일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승상 사마씨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진으로. 그때 위진할 때 이 위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남조 북조가 형성이 되려면 위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와야 되는데 5개의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16개의 국가를 세웠는 것을 5호 16국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나라 고구려 미천왕 때부터 뭐 광개토대왕, 뭐 전현, 그지 들어봤지? 뭐 전진, 뭐 이런 들어봤잖아. 그러한 나라들, 중국 나라들이 바로 5호 16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내려가서 동진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장수왕 때, 그지 북위가 통일을 하잖아. 그래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하지, 그지? 그리고 양나라 들어봤죠? 이 남조의 양나라, 이 양나라가 그 무령왕이랑 교류했던 그 양나라예요. 하여튼 이렇게 분열기를 거친 그죠? 이러한 시기를 위진 남조 북조 해서 위진남북조로 해요. 그거를 오랜만에 통일한 왕조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수나라예요. 근데 수나라가 빨리 망해요. 그리고 당나라예요. 이 수나라 당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지금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지금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해되죠? 6세기 말에서 7세기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 이렇게 남북조 시대, 그죠?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져 있던 남북조 시대. 북이 보이죠? 북이 그 계로왕이 북이 황제한테 고구려 좀 무찔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북이 황제가 NO라고 했고 고구려 장수왕이 북이 황제와 유연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할 때 그 북이야. 이러한 남조 북조 나뉘어져 있던 남북조 시대가 바로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 뭐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중국에서 통일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300년 만에 혼란스러운 중국을 통일한 수 황제는 엄청난 규모의 영토와 수많은 소규모 나라들을 지배하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 수황제를 친송하며 황제의 부름에 한걸음에 달려왔으나 고구려 영양왕, 우리 영양태왕이죠. 영양태왕만이
그죠? 수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단호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 이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의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중국의 황제가 막 통일했으면 통일한 거지. 오라 한다고 가고 가라 한다고 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라 가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입조 요구, 이제 입 들어와서 조공을 바쳐라 라는 그런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돼요. 자, 수왕제는 안 그래도 고구려 마음에 들지 않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나라의 허점을 찌르게 된 거죠. 당연히 이제 고구려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 핑계로 말갈이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수문제 황제가 이제 탁군 베이징에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자, 하늘도 바로 고구려 편이었어요. 그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구려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러한 격이 되었어요. 당연히 고구려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문제의 고구려 정벌 실패는 수양제의 황제 등극으로 이어지는데 수양제는 아버지 수문제를 죽이고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황제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113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중문이라는 그러한 장수를 시켜가지고 특별히 별동대, 그죠? 30만 명을 주어서 여기 등주 보이나요? 여기 톡 튀나온 산둥반대에서 해로로 평양을 이제 치는 그런 작전을 펼쳤죠. 하지만 우리의 누구? 바로 을지문덕 장군, 그죠? 신묘한 계책으로 유인술로 그들을 섬멸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인데요. 이 살수가 바로 이 청천강, 그죠? 보이나요? 청천강묘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대첩의 큰 승리로 말미암아서 다시 고구려는 이렇게 한반도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을 조금 더 살펴보면 612년 6월 수의 별동대 나오죠. 자, 평양성 부근까지 유인한 을지문덕은 수의 장수 우중문, 이 사람 좀 유명하죠. 다음과 같은 시를 보냈어요. 자,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돌아가라 이거죠. 이를 읽은 우중문이 을지문덕의 계책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퇴각하였어요. 하지만 고구려 군은 살수, 바로 청천강을 건너는 수의 군대를, 그죠? 뚝을 쌓아놨다가 터트려서, 그죠?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죠? 선멸작전으로 30만의 별동대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3,000명도 되지 않았대요. 고구려군은 정말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 을지문덕 장군의 늠름한 모습, 그죠? 보이네요. 수나라의 전력 비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는 인구 4,600만 명 중에서 병력이 113만 명. 군인, 그지? 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이제 훈련받았던 군인이야. 근데 우리는 400만 명 중에서 남자 200만 명이야. 그죠? 바로 일반 백성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나라는 30만 별동대, 특공대가 따로 왔어요. 물론 이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섬멸을 당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에요. 중국 역사책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수나라가 멸망했다 이거죠. 그죠? 이것이 웬 망신인가 라고 하면서 수나라가 멸망했어요. 수나라 멸망 원인은 이 물자 운반을 위해서 판 대운하와 아주 중요한 고구려 바로 원정 실패, 이 두 가지를 특히 크게 꼽는데요. 이 고구려 원정 실패 덕분에 아무튼 농민이 반란을 일어났고, 그래서 수는 빨리 멸망을 했죠. 수양제릉을 보세요. 와, 이게 황제의 무덤인가 무슨 귀족의 무덤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 정말 초라합니다. 초라.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사람들은 싫어하는 황제를 뭐 이렇게 꼽는 거를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수양제를 많이 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다. 그죠? 7세기 이후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보면 뭔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나라가 고구려의 무리한 원정 실패로 말미암아서 멸망했다 그랬죠? 이제 위에 있던 당나라가 이제 수를 몰아내고 통일 왕조로 등극하게 되는데 처음 건국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주변과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당고조 이연의 아들 당태종이 등극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그저 고구려와 또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당태종은 엄청나게 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관지치라고 해서 그 치세를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서 정관종료라는 책도 있고 그 책을 우리나라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훈요 10조도 남기고 그리고 삼성육부를 이제 체제 정비를 하는 되게 유명한 왕인데 항상 고구려랑 부딪히면 항상 당태종이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당태종을 약간 희화화하는 경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유위대한 인물 영계송민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 얼굴 보이나요? 이 사람은 바로 영계소문이에요. 영계소문. 우리나라 영계소문의 그 이제 초상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극 이름이 뭐냐면 동목관이에요. 동목관. 이거 중국 사람이 쓴 경극이야. 그래서 이 영계소문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으로 나와요. 악역입니다. 악역. 동목관에서 말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좋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악역이겠지. 근데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싸움에 정말 귀재. 그래가지고 이 칼이죠. 칼을 꽂고 다니는데 이 칼 5개가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말 무서운 악역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당태종 보이나요? 맨날 이제 영계소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이제 주인공이 서린기거든. 서린기라는 당나라 장수가 영계소문과 뭐 싸워서 이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목롱고탑이라고 그지 중국의 탑이 있는데 여기도 정말 얽힌 설화가 많아요. 당태종이 영계소문한테 쫓겨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막 거미줄을 쳐가지고 영계소문이 잡으러 갔는데 거미줄이 있네 여긴 사람이 없는가 봐 하면서 그냥 뭐 나갔다 뭐 그러한 약간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이 당태종이 업적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계소문과 만나면 뭔가 맨날 지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약간 희야하하는 그러한 이런 경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계소문이 엄청난 이제 장수였다라는 거죠. 이제 영계소문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고구려 대망리지 영계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15세에 대대로라는 최고의 관직에 즉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대대로에 즉위를 합니다. 자, 그리고 642년에 천리장성을 축조를 해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잘 막아냈잖아. 근데 당나라가 또 쳐들어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오, 정말 대비의 최고봉 당나라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642년에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대망리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해요. 왜냐하면 영계소문이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리고 또 이 이제 영계소문의 힘이 강해져가니까 이 이제 영유왕과 많은 귀족들이 영계소문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약간 함정을 팠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눈치챈 영계소문이 잔치에 불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이제 왕을 세우고 본인이 대망리지가 되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해요. 대망리지는 자기가 만들어낸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했죠. 자, 장악을 했니까 이 당태종이 어머 잘됐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구실로 바로 645년에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가시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요렇게 변합니다. 오, 남북 진영과 동서 진영 뭔가 한 편씩 먹은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저번에 것을 소환하면 신라 진흥왕이 배신합니다. 나제동맹을 깨죠. 그래서 한강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백제가 고구려와 여제 동맹을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협공하여 신라를 고립시켜버려요. 그래서 신라가 수나라 빨리 망하고 또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이때 고구려는 돌궐, 이 돌궐은 나중에 튀르크, 나중에 터키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연합을 해서 여기 수당에게 대항을 합니다. 돌궐도 당나라랑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적의 친구잖아. 자, 사이가 안 좋았고 백제는 원래부터 친했던 외와 이렇게 그 연계를 맺으면서 신라에 지금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이 한 편인 거예요. 한 편. 얘들이 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더욱더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남북 세력, 돌궐, 고구려, 백제, 외와 동서 세력, 수당, 신라 이렇게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는지 조금 이해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와 당이 대립하는 사이에 백제의 신라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잘 알죠? 바로 진흥왕이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는 원수관계가 되었죠. 그죠? 특히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한 이후 백제는 신라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200년 넘는 나제동맹을 깨뜨린 신라. 정말 배신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제는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이 무왕 때 이 공격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대야성까지 함락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이때 신라의 왕은 선덕여왕이었습니다. 잘 알죠? 선덕여왕. 자, 선덕여왕은 조카 김춘추에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김춘추 입장에서도 대야성 성주 김품석이 바로 자기의 사위, 딸의 남편 사위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백제를 공격할 동맹국을 찾으러 갔죠. 처음에 이제 신라는 바로 고구려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고구려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고구려의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죠? 바로 영계소문이 잡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별주부전의 그러한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토끼가 누구냐 하면 토끼가 김춘추가 됩니다. 김춘추. 그래서 이 선덕여왕의 조카 김춘추는 이제 영계소문한테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럼 용왕님이 영계소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계소문한테 부탁을 하러 갔어요. 저 백제를 좀 공격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김춘추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계소문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리면서 이제 한강을 내놔라, 땅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김춘추가 처음에는 갇히게 되었는데 꾀를 내어가지고 내가 이제 선덕여왕한테 잘 얘기를 해서 한강을 돌려주겠다 하면서 땅을 돌려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탈출을 했죠. 토끼가 탈출했어요. 간이 바깥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어디로 갔겠니? 네, 당나라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모티브가 돼서 전해진 게 바로 별주부 전이에요. 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당은 바로 영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수나라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성들이 하나씩 함락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당태종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영계소문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천리장성 보이나요? 이 천리장성을 넘어서 지금 신성, 현도성, 계모성, 요동성 막 깨지기 이렇게. 이 요동성이 정말 깨지지 않았는데 이제 깨졌어. 대감성, 이제 안시성을 최후의 보루로 이제 남게 되었죠. 자, 지금 보면 당나라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차례대로 합류시키고 안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최후의 보루 안시성만 남았어요. 이 안시성만 당태종이 깨면 바로 이제 고구려는 정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줄기차게 안시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장군과 고구려 백성들, 고구려군은 정말 이러한 무자비한 공격을 잘 막아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자, 그 영화가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조인성 그지 배우님 보이시나요? 이 조인성 배우님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으로 등장을 하였어요. 원래 삼국사기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조선 후기에 그죠? 그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었다. 뭐 그런 이제 그걸 적어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시성, 성주를 흔히들 양만춘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이었지만 고구려 정복에 실패를 해서 유언으로 이제 고구려 정복을 포기하라 뭐 하고 했다는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고구려가 대규모 병력을 자랑하는 수와 당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고구려의 성과 방어 체계 덕분이었습니다. 자, 고구려 성의 비밀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벽돌 보이나요? 정말 이 화강암으로 한 톨 한 톨 찍어서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칠, 그죠?를 설치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공격하도록. 그래서 성 안으로 이 이제 당나라 군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옹성, 톡 보이죠? 여기가 이제 성문인데 이 성문으로 만약에 옹성이 없었다면 바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이중의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 승리 원인 첫 번째였습니다. 자, 고구려 승리 원인 두 번째는 요동 지방의 철광지대를 확보했어요. 요것은 야철신이라는 이제 벽화인데 보면 철제를 다루는 그러한 장인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요동 지방 그죠? 이 태조왕 때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하였고, 그리고 또 광개토대왕 때 요동지방의 일대를 다 장악을 했잖아. 그 요동지방에 철광석이 많았던 거야. 그 지대를 확보를 해서 쇠뇌라는 그 갑옷까지 뚫는 화살까지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철광석에서 많은 무기들을 그지 제작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런 승리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구려 승리 원인 세 번째는 고구려군의 뛰어난 전술과 무기였어요. 자, 여기 보면 개만무사 보이나요? 와, 말까지 철갑을 씌운 그러한 무사들의 무기, 그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술들. 그러니까 병력이 되게 작았잖아. 그런데 이 작은 병력으로 정말 많은 한 뭐 10배, 그지? 20배나 많은 그런 병력을 물리쳤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수와 당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노리고 대규모 침략을 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그때마다, 그지? 재치를 발휘해서 바로 번번이 막아냈죠. 그래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날로 명성이 드높아졌어요. 그리고 한반도 국가, 그지? 밑에 뭐가 있었어요? 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죠. 그들이 중국의 그런 직접적인 침략을 피할 수 있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를 바로 한반도의 방파제, 한반도의 방패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서 정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한번 통쾌함, 그지? 그리고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중국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나라 고구려. 그래서 항상 고구려를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뿌듯하고 막 당당해지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우리나라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하지만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의 그러한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딱 빼앗으려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고구려 역사를 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켜냈듯이 우리도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 왜곡 프로젝트로부터 우리 한국, 그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역사 공부하기로 합시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